자, 우리 98쪽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식민지 지배력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 언어 자살 현상에서 이 두 개 연결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 계승의 의지라는 게 자살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메시호 정부의 언어 정책이라는 것이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정부의 정책과 교체 현상, 그 다음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자각이라는 게 언어 자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결국에 언어 자살이라는 것이 의지, 자각, 그 다음에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선택지 1, 2, 3, 4번이 하나의 문장으로 엮이게끔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룬다. 근데 거기까지 깊게 고민하지 말고요. 그럼 바로 보죠. 체크는 했으니까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이라고 하고 외부의 강압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뭐하고 뭐가 확인이 됩니까? 1번, 2번이 다 확인이 되죠. 그렇죠. 1번.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언어 자살은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외부의 강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말살 정책, 강압과 관련 지으면 안 되는 거겠죠. 물론 뒷내용으로 더 뒷받침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언중의 의지가 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신의 모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의지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정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 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체로 모 사용을 그만둬서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 자살이 되는 거니까. 그죠? 4번에 자식 세대의 자각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18번 순서 문제고요. 그죠? 이제 여기 18번까지가 사실적인 읽기가 딱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19번부터 추론적인 읽기 들어가요.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야 현장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요거 좀 3분의 2 정도 마무리했을 때 개별적으로 약한 부분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에서 제가 뭐 기출문제 자료를 권해드릴 수도 있고 뽑아드릴 수 있는 거죠. 권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서 문제 약한 사람은 순서 문제만 골라서 풀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일치가 안 되면 사실은 그 수능 국어 문제집 중에서 단순한 문제를 골라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차차 잡아 나가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지방직 같은 경우에 순수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게 10문제 정도 나왔고요. 국가직에서 8문제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이번 국가직 지방직은 정답률 60% 미만 문제가 독서 문제에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나치게 깊이 가지 말고요. 틀리는 문제들만 정리 꼼꼼하게 하세요. 자, 한번 가보죠. 일단 첫 문장이 주어져 있네요.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선택지 보니까 가 아니면 란데요.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가가 다시 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다시 말해 즉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은요. 앞에서 나온 내용을 소재적으로는 반복하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할 때 즉이나 다시 말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잠을 억지로 참고 있구나.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죠? 잠깐 때리긴 했는데. 쌩쌩해요? 다행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기는 한데 어떨 때 보면 공부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졸린데 억지로 막 버틸 때, 야,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죠? 막 가서 막 힘내 막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성인이라서 뭐 머리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그죠? 계속 그런 의지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다행히라도 우리 클래스 분위기가 잘 정돈이 된 게 해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분위기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 흐리는 사람이 한두 명씩 섞여서 오기 시작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10명이든 100명이든 클래스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죠?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클래스 분위기는 좋아서 좋은 분들 모여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운이기도 하죠. 300명 모았을 때도 이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 그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떼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건 북이라고 쓴 거. 심지어는 다른 선생님한테 막 하는 학생도 제 시간에는 그런 티를 안 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있으니 여학생분인데, 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학생분인데, 나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벌써 한 2013년이니까 그때가. 근데 이제 평상시에 되게, 그러니까 결혼도 하신 분이고, 되게 조용하게 질문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해보신 분이고,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연구실, 선생님도 모인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문을 열고 확 들어오더니, 그 다른 선생님한테 내가 구두 따각따각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랬잖아. 이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해서 막 18, 그죠? 도구 베이비 막 촥촥 나오는데 막 다들 놀라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선생님이 항상 슈트에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복도 걸을 때마다 저는 좀 편하게 다니니까 운동화 맨날 신는데 따각따각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받쳐가지고 갑자기 그 선생님 따각따각 하고 들어왔는데 교무실 문, 연구실 문 확 열고서는 내가 하지 말라 했지만 삐릭삐릭삐릭 하는데 막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 원래 저래요. 그래서 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전 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막 열렬 도구 베이비 막 한 다음에 이따가 1시간 지난 뒤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차분하게 찾아와가지고 막 섬찟하면서 그죠? 근데 그 따각따각 그 선생님이 되게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권기태한테는 한 번도 안 저러고 나한테만 저래? 근데 누가 이상한지는 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물어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되게 친해서 막 구박조차 정겨운 거 있잖아요. 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니? 이런 거 하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 수험생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누적돼서 폭파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성인이고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 지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나이 좀 많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그죠? 국어는 뭐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래 했으니까 잘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뭐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뉴스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 그렇게 욕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은 여학생한테 스토킹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편지를 막 보내는데 편지가 그 당시니까 지금은 메일이겠죠. 편지가 막 수십 통이 오는데 막 내용이 이래요. 어제 어떤 여자 만났어. 막 이런. 그래서 와 근데 또 그런 분이 또 제 수업도 들었는데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그냥 내용만 질문하고 뭐 저희 일상은 전혀 묻지도 않고 근데 딴 선생님한테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수험생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강사 제가 오래 하면서 2002년 월드컵 그 무렵부터 제가 강사 전임 생활을 했으니까 학원에서 근데 벌써 23년 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상한 분이 없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문제아들도 저한테 오면은 언제나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연약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웬만하면 얘기 들어주고 싶고. 그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말 안 듣는 학생이 있는데 저한테 오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너 그래서 막 함부로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앞에서 있다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잘 나와요. 근데 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왜요? 지각했으니까 벌금 내. 그러면 벌금을 왜 냈는데요? 그럼 벌금 내기 싫으면 안 다녀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보냅니다. 저한테 보내면 얘야 왜 그러니?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를 했어야 돼. 그죠? 목사는 그렇고. 그죠? 전도사. 자, 봅시다. 일단, 가가 다시 말해 의미하다가 얘기했네요. 그죠? 잠깐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다시 말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온 것과 소재적으로 반복되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 앞에는 적어도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독감 단어 검색량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의 세부적인 의미가 다시 말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를 봤더니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명확하게 가가 나와야 돼요? 라가 나와야 돼요? 라가 나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가가 다시 말해로 이어지면 연구 실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봤으니까 나 한번 보면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그리고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러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나 다라에서 패턴이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죠? 라밖에 없으니까 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라가 나와서 이러한 패턴을 데이터와 비교해 봤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러면 검색과 독감 증세, 즉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앞 내용에 덧붙여서 언급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는 결론이네요. 이는 종합하는 거죠.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확장되네요.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그래서 독감과 검색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장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나, 그 다음에 가, 다 이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패턴은 다시 말해라든가 즉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앞문장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 그거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나의 위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패턴이고 가, 다, 라 중에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라밖에 없기 때문에 요 순서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연습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최근 문제 나옵니다. 19번부터가 이제 추론적인 읽기예요. 추론적인 읽기. 제가 교재를 회차별로도 끊어놓고 영역별로도 다 앞에 목차 표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항상 사실일치든 추론이든 적절한 것은 뭘 묻는 거다? 핵심 논지를 묻는 거다. 그래서 글 그냥 읽으면서 핵심을 찾으세요. 일단 보니까 1문단 쪽에서는요. 이집트 벽화의 신파라오 귀족가. 우리 앞에서 지시하는 대상 가리키는 문제 볼 때 이거 한번 봤던 지문이에요. 그죠? 그리는 모습과 그 다음에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이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죠? 1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시면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던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양식화되어 있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양식화된 게 미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면 역시 신파라오 귀족,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이렇다면 신파라오 귀족은 존재하는 자, 평범한 사람은 행위하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을 사느냐, 찰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양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인데 종교가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이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집트의 벽화다. 그럼 결국에 이집트 종교의 이원론적인 정신성이 뭘 통해서 드러난다? 벽화라는 미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게 이걸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정신성이 미술에 반영됐다. 몇 번? 2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걸러는 뭐죠?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문단에 보면 신파라오 귀족은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죽을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뭐예요? 행위하는 자인데 이들을 그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2번에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잖아요. 그죠? 이거 뭐.
그죠? 너무 허망하죠. 그다음에 4번 보면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답은 명확히 보이는데요. 4번을 정리해 보면 우리 왜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데올로기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양식화돼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먼저예요? 이데올로기가 먼저예요? 이데올로기가 먼저죠. 근데 4번에서는 뭐가 먼저래요? 시점, 그림이 먼저래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2번이 답으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4번에 속지는 않을 테지만 답이 안 보일 때는 순서,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목적, 수단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4번은 순서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19, 20번 보니까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 지문 생각나죠? 안 납니까? 그죠? 언제 좀 어렵거나 특이한 문제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2025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아, 정말 내년은 끝냅시다. 내년 끝내고 그래야 나도 정선을 편하게 떠나지. 나중에 놀러 와서 만나야지. 이제 그 교실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놀러 와서 선생님 오늘은 저기 민물고기 매운탕이나 드시러 가시죠.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오늘은 개미들 마을 가서 백숙이나 드시죠. 그죠? 오늘 열양에 그 아나리 식당 가서 오리 백숙이나 드시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양의 아나리 식당에 오리고기가 맛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맛있대요. 그죠? 아나리 식당에 다 제 학생들 부모님께서 하시는 데여가지고 한 번씩은 가줘야 됩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 슬슬 이렇게 좀 발을 넓혀놔야 제가 나중에 군수도 하고, 예, 도지사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적절한 거니까 핵심 보죠. 일단 1문단에 조선시대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요. 여러 가지로 구분해 두고 있어요. 그죠? 한문소설과 한글소설. 그 다음에 한문소설은 이렇게 나뉘고 한글소설은 이렇게 나뉘고. 그죠? 그리고 한글소설은 당대 지식인들이 저급하다고 외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일단은 조선시대 소설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게 1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2문단 한번 보면, 자,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2문단의 셋째 줄부터 한번 보죠. 자,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이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이문별 내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글 소설 같은 경우에, 한글 소설의 독자는 독자이면서 이야기를 기작하는 작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가 쉽고 쓰기 편해서 한글 소설을 베껴 쓰는 사람은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한글 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돼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요, 이 글 전체에서는 핵심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설의 종류가 아니죠. 자, 소설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글 소설 필사본은 뭐가 많이 이루어졌다. 개작이 많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소설 중에 한글 소설 필사본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고요. 그 핵심이 바로 추론 내용으로 적절한 게 될 겁니다. 바로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돼야 되죠.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기작되기 쉬웠다라는 거고요. 일단 나머지는요. 1번 보세요. 종류가 1문단에 나와 있지만 뭐가 더 다양했는지 정보 확인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저급하게 여겼던 건 한문소설이 아니라 뭐예요? 한글 소설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한문소설을 필사한 것이 소수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소설을 필사했는가라는 양적 비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걸러내긴 쉬웠을 거예요. 자,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죠. 적절한 것은 뭐에 초점 맞춰서 핵심에 초점 맞춰서 주제문에 초점 맞춰서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6회 쪽으로 가가지고요. 6회입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얘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요거 과제해 오셨으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 같아요?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상품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쭉 한번 읽어보면요. 자, 1문단, 2문단은 그냥 가벼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3문단의 첫째 줄에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이쪽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해서 자본도구 빌려주고 대신 생산하게 했고 이처럼 자본주의는 이제 결론이죠. 이처럼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에 기초한 사회? 상품에 기초한 사회다. 그리고 상품은 뭘 전제로?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뭐? 상품이고 그 다음에 상품은 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4문단에 나와 있는 건 그렇게 상품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7번째 줄 따라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밑에서 둘째 줄 부분인데요.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유는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유는 많아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자본주의의 특성, 상품의 기초에 있다. 시장이 전제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본주의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있을 때 이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되게 직접적이죠. 상품은 뭘 전제로 한다? 시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상품이 있다. 상품이 있다는 것은 곧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되는 거고요. 1번 보면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는 마지막 4문단 뭐? 많아진다. 한쪽은 적어지고 한쪽은 많아지니까 차이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중세 상인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생산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3문단에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어떻게 대신 생산하게 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세련되게 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주의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핵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세요. 3번에 이윤 차이입니까? 아니죠. 그죠? 4번에 중세 상인들의 물건 생산 방식을 다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상품과 시장, 이윤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 왜 강사들이 생산하는 모의고사는 이런 식의 원리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내는 문제는 안 그렇죠. 빨리 안 그렇다고 해줘요. 실제로 안 그렇죠. 근데 보세요. 딱 적절한 것을 물었을 때 뭐를 반영하고 있는 게 답이 돼요. 핵심을 반영하고 있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게끔 문제 출제합니다. 이게 대학 교수들이 일치하는 문제나 적절한 것은 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수능 국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문은 달라지더라도. 그래서 이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제시문이고요. 문맥상 의미가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어차피 자본주의의 상품이 핵심이니까 자본주의의 상품이냐 아니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상품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물건에 밑줄 쳐져 있지만 이 물건은 뭡니까? 물건을 뭐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즉 판매 목적인 물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얘는 뭐라고 직접 나와 있어요? 상품이라고 직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 팔기 위해 만든 의자가 뭐예요? 상품인데 얘는 서로 다르다니까. 그러면 디귿은 상품이 아닌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바로 뭡니까?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은 상품의 범주가 되는 거고요. 디귿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진다면 1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가보죠. 얘는 빈칸에 들어갈 말 추론하는 거죠. 추론적 읽기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것도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추론적인 읽기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가 단순히 지시어가 직접적으로 대상하는 거, 가리키는 거 말고요.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추론적인 읽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빈칸 추론이죠. 그러면 맥락 한번 보면 앞뒤 내용 보면 되는 거죠. 가가
가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으로 가서 보면 자아 개념 얘기하면서 너희 글은 인상적이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뭡니까? 기억이 오래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가에 들어가는 건 어떤 사람들의 평가겠어요? 중요한 타인이겠죠. 관련이 적은 타인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나 쪽에 한번 보세요. 한편 전환하면서요.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가거나 끝까지 보세요.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네.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나가 되는 거죠. 나, 자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에 거울에 비친 자아가 나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죠. 그죠? 이것보다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지금도 살아계신데 저 대학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톱이라고 얘기하는 문화 비평가가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계기가 뭐 일반적인 사람한테 관심사는 아니지만 그 수업 시간에 석사 1학기 때인데 그 교수님이 발표하는 거 딱 들으시더니 우리 권 선생은 문학 비평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라고 박사과정인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뻤던 거죠. 물론 뭐 진짜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힘내라고 왜냐면 석사 1학기면 꼬맹이니까 거기 중에서 그래서 근데 되게 막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끝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었습니다. 고난이 주변 사람들이 알죠? 예, 슬슬 딸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 교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면 이게 정치가 개입되는 거여서 그렇게 뛰어난 교수님이 뭔가 인정을 해주면 다음 라인은 제로 넘어가나? 라는 그 가시돋친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학문의 장마저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뛰쳐나왔는데 학원 바닥에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죠? 어디 가나. 근데 뭐 여러분들 내년에 군청이나 뭐 아니면 행복지원센터에서 일 시작하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죠? 어머니께서 항상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아직도 그러세요. 얼마 전에 편찬에서 술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몇 차례 받으셨는데 그 의식 없으신 와중에서도 이제 싸우지 마라 그러세요. 예, 제 성격을 아시니까 싸우지 마라. 모난 채로 살지 말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대강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그래서 왜냐면 그게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니라 끝에 덧붙이는 말씀은 네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살면 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무난하지 않게 살라고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죠? 뭐 화가 나고 뭐 정직하고 바르게 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뭐 이제 와서 뭐 새삼스레 뭐 둥글둥글입니까?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아직은 굽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쪼잔쪼잔하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맞서 보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서울시 구급이요. 기술직에서 국어 시험을 지방직 시험하고 다른 시험지로 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좀 패턴이, 얘네는 아직도 그게 나옵니다. 문학사. 작품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뭐 이런 거 나와서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죠?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데, 아니, 작품 시대 순을 왜 외웁니까? 한국사도 아니고. 작품 시대 순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네가 그래도 독해 문제 가끔 괜찮은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다 문제 빼버리고 골라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서울시 기술직 문제를 따로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서울시는 어차피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 시험을 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기출문제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얘네는 아직도 문법을 돌직구로 묻습니다. 밑줄 친 문장 성분과 가장 유사한 것은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옳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 문제가 의외로 단순한 듯 보이면서도 좀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바로 보죠. 일단 1번 보니까
다른 종의 구성원들의 경쟁은 같은 종의 구성원 간의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같은 종의 경쟁과 다른 종의 경쟁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다른 종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우리 왜 선택지 읽을 때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뭐 있어요? 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우리 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냐 하면 독해 원리할 때 제시문에서 A, B, C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택지에서 C만이라고 한정하게 되면 A와 B가 있다는 걸 배제했기 때문에 C만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일 수가 없다고 했죠. 역으로 제시문에서 A에만 해당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선택지에서 A인 경우도 되고 B인 경우도 되고 C인 경우도 된다라고 확장을 해버리면 제시문에서는 A만 나와 있지 B, C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덧붙이는 것도 적절한 추론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뿐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그저 답하고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보면 사자의 영양, 고기, 그다음에 사자의 고기와 영양이 필요하는 고기의 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자와 그다음에 영양의 고기 용도. 그다음에 4번에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라는 것. 이것이 자원 경쟁이다.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자원 경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죠. 글은 짧습니다. 그렇다면 종 간의 다툼은 어떠할까? 다른 종의 구성원은 같은 종의 구성원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종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어서 다른 종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뭐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러면 다른 종 간의 경쟁은 뭡니까?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많지 않고 실제로 그러하다. 몇 번? 1번 확인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중략 이후에. 그런데 요거 조심해야 되죠. 다른 종 개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같은 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자와 영양의 사례를 들어서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 더럽죠. 근데 한 마리로 뭐라는 겁니까?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자와 영양의 경쟁은 자원에 대한 경쟁이다. 이거 뭘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사자는 영양의 고기가 자기 생존기계의 먹이로서 필요한 거고 영양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체 고기가 생존기계를 위해 일하는 근육이나 기관으로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2번이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보세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원을 두고 경쟁한다는 거고 그러면 2번에서는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경우뿐이다. 그죠? 그냥 여러 사례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걸 오직 이것뿐이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특히 추론 문제에서 범주로 움직이는 선택지는요. 그 범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난도가 올라가는 제시문일수록 범주 가지고 건드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아주 어렵게 구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해 두시고요. 당연히 3번 확인되죠? 사자는 생존기계의 먹이, 영양은 일하는 근육이나 기관으로서의 고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바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자와 영양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죠? 뭘 둔 경쟁이다. 자원에 대한 경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 요 포인트 잡아서 푸셨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뭐 질문 있나요?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5번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얘도
말을 살짝 바꾼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아닌 것들이 걸러지기는 하죠. 얘도 서울시 기술직 문제입니다. 자, 보면 선택지 먼저 보죠. 부정형이니까. 자,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이집트 신성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다음에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그림 문자 아닌 추상적 개념까지. 그죠? 쐐기 문자, 그림 문자, 추상적 개념. 그 다음에 그림 문자, 시각적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4번에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우리 보세요. 지금 이게 이글 어디를 봐도요. 좀 허망한 게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걸 왜 찾아요?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답은 쉽게 찾는데 1, 2, 3번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연결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1번에 빅토르 위고 여기 하고 있네요. 빅토르 위고는 그죠? 모든 문자가 어디? 이집트의 신성 문자고 그 다음에 이 문자는 세상에 실제하는 이미지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의 신성 문자도 하나의 뭐예요? 그림 문자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1번 괜찮습니다. 그죠? 확인됩니까? 괜찮죠? 이집트의 신성 문자의 기원을 두고 있고 기원을 두고 있으니까 신성 문자가 하나의 그림 문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쐐기 문자는 그림 문자가 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까지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 보세요. 이 문단에 수메르어의 쐐기 문자 얘기를 하면서요. 이 수메르어의 쐐기 문자는 그림 문자적 성격이 뭐예요? 사라진 거죠. 그러면 쐐기 문자가 보여주는 성격은 그림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림 문자의 성격이 사라진 상징이 쐐기 문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의적 추상적으로 바뀌었는데 표의적 추상적으로 바뀌면서 표의적 문자 체계가 구술 언어의 개념을 직접 전달한다. 그러면 그림 문자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쐐기 문자는 표의적 추상적으로 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문자가 전달하기 어려운이라는 것은 쐐기 문자에 뭐가 사라졌다? 그림 문자의 성격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쐐기 문자가 나타내는 특성은요. 그림 문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림 문자는 문자의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 이름을 연상할 수 있다. 뭡니까? 시각체계에 의해서 인지되고 대상의 이름과 뭐하면 짝짓기만 하면 그냥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니까 4번도 드러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보시고요. 자, 6번, 7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번부터는 좀 익숙한 문제 나오죠. 빈칸 추론이고요. 최인훈님의 광장도 참 좋은 소설인데 책장은 되게 안 넘어가죠. 그죠?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필독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읽을 시간은 없지만 책장은 잘 안 넘어가요. 그 주인공 이명준이 어떤 부분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6페이지가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진행이 안 되고 머릿속 생각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책장이 안 넘어가죠. 제가 책장 잘 넘어간다는 느낌 드는 소설은 기욤 미소. 이거 20대 여성분들은 아시는구나. 기욤 미소. 제목도 말랑말랑.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당신 거기 있어주려고. 혼자 왜 이러죠, 그죠? 20대 여성, 중반 여성 감성이긴 한데, 그래요? 책장 되게 잘 넘어가요. 책장 되게 잘 넘어가요. 종이봉지 여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예, 그 책장 되게 잘 넘어가죠. 기욤 미소 소설만 집에 한 8권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한번 보고 가볍게 읽자 하고 샀다가 재밌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진 게 뭐지, 그게? 당신 거기 있어 주렵니까? 한국에서 그 김윤석 그 배우가 주인공 한 거 맞죠? 그죠. 맞아요. 어쨌든, 자, 하지만 광장은 읽어봐야 되고요. 자, 요 광장에서 지금 빈칸 보면서 3가지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문단에서 그 개념 찾아야 되죠. 그죠? 일단 뭡니까? 세계의 현실성. 얘는 뭐예요? 시공간에서 한 부분을 무대로 삼을 때가 세계의 현실성이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토하면서 당대 공론장에서 공적인 논의의 장에 기꺼이 논의해 볼 만한 의논할 문제를 산출해낼 때 문제의 현실성. 쉽게 생각하면 문제를 던지면 문제의 현실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하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뭘 지출할 때
선택지를 제출할 때 뭐 해결의 현실성. 그러면 이 세 개가 이제 광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결 지으라는 건데 각각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연결되는 고리 찾으면 되죠. 그죠? 보세요.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이념 대립의 주제를 공론장에 던진대요. 의제를 공론장에 던지는 게 뭐예요? 문제, 그죠? 현실성. 되게 직접적으로 와 닿네요. 그 다음에 작품의 시공간을 택했다. 시공간 뭡니까? 세계의 현실성. 의외로 쉽게 풀리죠? 나머지 하나 뻔합니다.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의 현실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추론할 때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은요. 빈칸 중에서 실험 결과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의도가 나타난 부분을 먼저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앞부분부터 보죠. 자, 신경과학자 아이젠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빨리 볼게요. 이 실험에서 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의 뇌를 fMRI 기기를 이용해 촬영했는데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것, 즉 뇌 활성화 부위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실험이 쉽게 생각하면 왕따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 참가자는 실제로는 컴퓨터인데 프로그램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끼게 됐고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을 당할 때 전두엽에 그죠? 따돌림 당할 때 전두엽에 전 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다. 그러면 결국에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나 따돌림을 당할 때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물리적 폭력과 따돌림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엉뚱한 것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신경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왕따와 따돌림을 당할 때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가 서로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8번. 자, 얘는요. 8번까지 보고 잠깐 숨 돌릴 시간 드릴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숨 돌릴 시간 드릴게요가 가장 반가운 말이죠.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니까 바로 지문 갈게요. 크로노토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자, 크로노토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뭐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제가 뭐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뭡니까? 차이.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일단 고소설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점이 존재하고 그 원점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원점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가자고 하고 원점을 회복한다. 이상적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서의 미래.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시간에 나에게 행복했던 과거가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는 게 과거로서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귀의 크로노토프라고 하고 무정은 이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뭐한다? 부정한다. 그러면 이런 무정에서 도달할 미래는 반복되는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영식과 박영치 얘기를 하면서 그죠? 얘네들에게도 뭐가 있기는 해요. 이상적인 원점도 있고 그것을 상징해요. 그죠? 그 상실이 있지만 두 사람의 결합이 이상적 상태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뭐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데 무정은 크로노토프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에 보세요. 아니 무정과 고소설은 둘 다 부정합니까? 하나는 크로노토프, 하나는 뭐예요? 부정이니까 안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에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무정의 이영식은 그들의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뭐 나와 있어요? 원점에서 분리됐다. 근데 뭡니까? 고향의 상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무정에서 이영식이 박영치와 결합하면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죠. 결합은 과거로의 복귀,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는 것은 복귀를 거부하는 거니까 결합했다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정소설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
가정소설의 특징이고요. 복귀를 거부하는 건 뭡니까? 무정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자, 요거 예시 문제라는 것 좀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죠? 원래 여기에서 핵심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점이 아니라 명확하게 답이 되는 게 뭘 언급한 거. 차이점을 언급한 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그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정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한다까지가 아마 의도였겠지만 원래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 공통점 언급하는 진술이 아니고요. 차이점 언급하는 진술이 답이 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죠?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 조금 더 봅시다. 그죠? 오늘 하기로 한 거. 괜찮아요.